세 개 주제가 나왔는데 제1 주제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인데 가능하면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익 선생님의 주제에 대해서 하슬라 문화재연구소 소장님이신 홍용호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용호입니다. 그 발표자는 석탑을 비롯해서 불교미술, 불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발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토론한다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부분 또는 이제 저도 평상시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좀 이렇게 또 발표자 생각하고 있는 견해 좀 들어볼 겸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영국 박내리 3층 석탑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층 탑진석에 방해 석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로 봐서는 좀 쌍탑으로 이렇게 좀 언급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를 들기를 1층 옥계석과 2층 탑진석부터 상층부의 탑진부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울러 사방불이 1층 탑진석에 있는 사방불의 부조 상태가 고부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 탑을 고려시대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지방양식으로 좀 보고 약간 태화했다고 보고 신라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기담 부조를 볼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영국 박내리 3층 석탑을 본 지 꽤 오래됐는데 옛날에 그걸 보면서 한 번도 다른 부재다 또는 쌍탑의 부재의 일부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일단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탑의 양식을 우리가 신라시대나 또 신라 말기로 봤을 때 탄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붕돌로 보더라도 윗면의 높이하고 층급받침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좀 층급받침이 낮고 해서 고려시대 정도로 본다면 오히려 고려시대는 단탑, 탑이 이제 한 개 하는 게 더 유행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존의 견해처럼 보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더 좀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등릉사 5층 석탑에 대해서 대화 명칭으로 낙가사, 현재 절 이름이죠. 낙가사 5층 석탑으로 명명했는데 사실 우리가 역사성을 본다면은 등릉사가 거의 무신정변 그때부터 그 전부터 나오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찰입니다. 근데 그런 명칭, 등릉사라는 낙가사의 전신 사찰 명칭을 그냥 빼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재 명칭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낙가사하고 가로 열고 등명사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 것 같던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이건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현사 폐석탑제도 낭원대사 비문에 기록된 전탑을 수축하는 그 구조를 근거로 890년에서 900년 전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되면 거의 신라 말에 가깝죠. 고려 초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옥계석 지붕돌이 층급받침이 너무 낮고 물론 파손이 심하지만 좀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고려 초, 고려 정기 정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고, 아울러 지금 보현사가 원래 보현산사하고 지장선원 두 가지 명칭이 낭원도사 개청 비문에 보이는데
뭐 저희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거기도 혹시 견해가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탑재들 굉장히 좋은 탑재거든요. 아까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뭐 남아있으면 진저사 석탑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석탑인데 아쉽게도 많이 파괴됐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하나의 그 탑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복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 복원이 가능하다라면 이 탑을 우리 고향인 강릉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복원을 하자 뭐 이런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원이 될는지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그냥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토론 주제 중에서 마지막 것은 빼고, 첫 번째 쌍탑일 수 있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명 넣느냐, 낙가를 넣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폐석 탑재지요? 세 번째. 예. 그 다음에 보현산사와 지장선원의 구분이 가능한가? 그리고 네 번째는, 춘천국립박물관, 강릉시립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탑재를 하나로 모아서 복원이 가능한가? 라는 말씀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토론문을 읽고서 박내리 석탑을 여러 차례 봤지만 질문지를 받고는 다시 봐야겠다 생각해서 아침 춘천에서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요. 박내리 석탑에서 한참 가서 다시 봤는데 앞에 있는 부재가 마모가 심한데 전면에서는 불상이 보이질 않고 양쪽에서는 불상이 모각되어 있는 게 확실하게 보였고요. 뒷면은 석탑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아쉽게도 쌍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현재 3층 석탑의 1층 탑신석의 폭과 현재 있는 그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탑재와 크기가 폭에서 한 3c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거 보아서는 동일한 쌍탑은 적어도 아니었을 것 같다. 크기 봐서는. 그런데 확인되는 두면에서는 박내리 3층 석탑과 같이 불상이 모각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1층 탑신의 3층 석탑의 1층 탑신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가정은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서 낙가사와 등명사지, 등명사지는 명치 없어졌고 현재 낙가사가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 큰 스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낙가사가 등명사를 법등을 계승하고 있어서 등명사와 낙가사를 명확하게 법명이 계승하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등명사의 전면적을 낙가사가 계승하고 있어서 낙가사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으나 등명사라고 하는 것이 워낙 역사성이 깊기 때문에 현재 낙가사를 등명 낙가사라고 지금 공식 명칭은 낙가사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쓰는 건 등명 낙가사여서 등명 낙가사로 만약에 사명을 바꾼다면 등명 낙가사 석탑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번 질의에서는 보현사의 석탑의 현재 남아있는 부재가 1층 탑신석과 옥계석 2점 그리고 노반석과 복발석이 남아있는데 1층 탑신석이 박내리 석탑보다 약 10여 cm가 커요. 그리고 조각된 불상 역시
아주 양각 상태가 좋은 불상입니다. 그리고 낭원대사가 범일국사의 다비와 장례와 탑비를 세우고 나서 보현사로 들어갔을 때 입적하고 나서 낭원대사 오진탑비가 세워지는 기간이 10년이 걸리고 있고요. 그 시간을 전후한다면 아마도 지금 김순식이냐 왕순식이냐의 논의도 있지만 김순식에서 왕순식으로 변하고 귀부하기 전에도 이미 낭원대사가 강릉의 고족 세력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각과 탑을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기로 봐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단 토론자께서 질의하셨던 내린마루의 높이와 옥계받침 높이가 1대1이 성대의 경제 양식인 신라 양식인데 옥계받침부가 낮은 것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해보겠는데, 경주 박물관 그 바로 앞에 그 석탑이 옥계받침이 3단인데요. 그걸 통신라를 보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어서 이것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현산서 지장선언은 예전에 박두희 선생님께서 한번 이거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도 꾸준히 보현산사와 지장선언이 별개 사찰이냐, 보현산사 내에 지장선언이 있는 별도 선언이냐, 우리 최희 선생님이 조전에 발표하셨던 상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의 부속이냐 별개냐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용례를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낭원대사 오진탑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보현산사를 민규 알찬이 시사하여 주지하도록 하였더니, 여기서 보현산사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현산사 법당에서 임면하시니, 그래서 보현산사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낭원대사 오진탑비의 비명이 고려국 명주 보현산 지장선언 고국사 낭원대사 오진지탑 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탑비명에서는 보현산 지장선언이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현산사라고 하는 것은 보현산의 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보현산의 절 법당에서 임면하시니, 또는 보현산의 절을 시사하여 주지를 하였더니, 그게 보현산사가 명사가 아니라 보현산이 명사이고 사가 거기에 종속되는 이런 문장 구조로 혹시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용례를 보게 되면 광조사에서 유당 고려국 해주 수미산 광조사 고 교시 진철대사 이렇게 돼 있고, 보리사는 고려국 미지산 보리사, 흥법사가 고려국 원주 명봉산 흥법사, 그리고 예천의 명봉사가 고려국 상주 명봉산 경청선원, 그리고 정토사가 개천산 정토사, 용암산 오룡사, 사자산 흥령선원. 이래서 산명과 사명을 별개로 하고 있는데, 종종 화엄사를 화엄산사라고 이렇게 쓰는 용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토론문을 제가 읽어보고 나서는 신라로부터 조선 한 1500년대까지는 비문이 집성되어져 있으니까 산명과 사명을 어떻게 용례하고 있는지 한번 쭉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이 글이 좀 완성되어 있다면은 그 용례를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에서 그 옥천동 그 석탑제는 아마도 복원이 된다면 진전사 국보로 지정된 진전사 3층 석탑 또는 원주 거돈사 석탑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크고 아주 정제된 석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진전사 석탑은 1층 탑신이 하나의 돌 궤처로 되어 있는데, 이 석탑은 1층 탑신이 4개의 돌로 조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내에서 1층 탑신이 조립되어진 석탑제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홍준 선생님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1층 탑신이 조립 연소되어 있는 게. 저도 그래서 어젯밤에 이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다가 찾지는 못했는데요. 물론 경주에 가면 많습니다. 이런 그 사례가 뭐 청군동이라든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층 탑신을
4개의 면석으로 조립했다고 하는 것은 우선은 고식이고 시기가 아주 올라가고 또 이 부조가 그 광배도 그 신광이라든가 두광으로 되어 있는 광배가 매우 말끔하게 되어 있고 불상 역시 석굴암 불상이라든가 지금 청와대 뒤에 가 있는 불상 그 불상과 같이 아주 8세기 후반대에 아주 좋은 불상이 모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대에도 역시 강면에 이곳이 8부 중상을 모각해놨는데 8부 중의 모각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8부 중에 있는 상층 기단 면석 그리고 옥계석 두정 그리고 1층 탑신의 면석을 본다면 경주의 그 사례를 찾아서 나선다면 충분히 이게 강원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물론 이제 그 실제 박물관에 가 있는 것은 국가 소유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강릉에 계시는 분들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상수 선생님께서 지금 그 도청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시다면 어떻게 그래서 오천동 석탑제만큼은 아마도 강원도 내에서 정말 유래를 찾기 쉽지 않은 그런 탑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부언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네 번째 주제가 주목이 되는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탑재들을 같은 탑에서 나온 탑재이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조립을 한다거나 복원을 한다거나 하는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발표자와 토론자께서도 이 부분 쪽은 서로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도 발표를 내용을 들으면서 참 신선한 내용이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지요? 교토대학? 네, 공부를 하시고 학위를 해 오셨는데, 아마 이만한 주제라고 한다면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불교 문화를 서로 비교 검토하는 토론에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수 선생님, 토론해 주시죠. 이상수입니다. 오늘 그 최영희 박사 발표자 최영희 박사는 이제 아까 그 사회 진행하신 이기대 교수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우리나라 고대 기하의 연구자로서 전국적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참신한 발표, 새로운 시각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가장 핵심은 이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이제 불산사지 경우에 이제 발굴이 아직까지는 뭐 부분적으로 다 완료가 안 됐고 그 이전에 루사 때 이제 유실된 부분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연구 성과, 발굴 조사 성과를 가지고 이제 그 중국의 고대 선종사원의 공간구조, 특히 상원구조, 상원 공간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 특징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우 아주 그 실험적이긴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죠. 그런 과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발표자의 논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가지 정도 질의인데
2번하고 4번은 이제 뭐 저기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줄여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자께서 아까 우리 초기 선종이 그 신라 하대에 들어왔을 때 그 스님들이 이제 그 각 절에 그 들어가셔가지고 그 선종 사찰, 중국의 고대 선종의 사원의 공간 구조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도를 했겠죠. 근데 그 당시 신라 사회의 그 하대 그 불안정한 사회 요소들이 많고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바로 실행을 못했을 거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모습의 선종 그 사원의 상원 구조를 지금 기존의 불산사지 같은 경우는 중심 영역의 법당지로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최영희 박사는 오늘 발표에서는 저 북쪽에 부도탑이 있는 그 구역, 그 발굴 기관에서는 선종구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구역의 일대가 초기에 고대 선종사원의 상원 공간이었다. 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료가 뭐 저기 설리먼지라든가 양양 진전사지라든가 이런 데 지금 발굴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불산사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러면은 이제 타 지역, 부산 선문,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선종의 그 중요 사찰들, 부산 선문의 중심 사찰들의 그 비교를 했을 때 불산사지와 진전사지, 설리먼지의 특징, 다시 말하면 가랑 구성의 상원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짓고 이해할 수 있는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2014년에 그 강릉읍성 명주초등학교 구명주초등학교입니다. 거기 일대에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발굴 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그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생뚱맞게도 고구려 기아가 세점이 처음으로 강릉사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의아해했죠. 근데 이 고구려 기아가 왜 이 강릉읍성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그 고구려 기아의 편연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생님들이 그 우리 최 박사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기아의 공부를 뭐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편연적인 위치와 역사적인 의미, 문화사적인 의미가 어땠을까?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제 저기 고대 사찰, 지금 영동 지방에서 나오는 사찰들의 그 기아, 사용한 부재, 건축 부재 기아가 시기적으로 저기 그 당시 유행했던 도안의 기본 모티브를 띄고 있지만 어느 시기에 와서는 그 지역적인 특색이 강화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 불산사지 경우 다른 지역의 경우와 비춰봤을 때 불산사지의 경우도 통일신락이라든가 아까 이제 시기 부분을 하셨지만은 또 고려시대 기아들이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지 그와 같은 타 지역의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 가지 토론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원 영역, 상방 영역 이래도 됩니까? 상원, 상방, 그 다음에 법당 영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종 영역 구역이라는 게 또 용어를 쓰시는 것 같았는데 포함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넓히자면 굴산사, 진전사, 설리원지 쪽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고구려 기와의 말씀을 보충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였고, 또 하나는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기와 막새 등등을 사원이나 관청이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역적인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사실은 좀 검증해야 될 부분도 많고, 더 깊게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저도 사실 뭔가 이번에는 범일국사와 되도록 가까운 시대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달려들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던 만큼 그런, 자세한 그런 내용까지 파악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발표문을 좀 늦게 써가지고 이상수 선생님께 굉장히 급하게 드렸었는데,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꼭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규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원 구역에 대한 얘기는 이제 건축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언급은 됐던 부분들인데요. 제가 계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좀 잠깐 참여를 했던 일본에서의 프로젝트를 하는 팀에 소속돼 있던 한 선생님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연구가 일본의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 가서 활동했던 것들을 역사 고고학적으로 푸는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통요대사 범위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거기 고향에서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분도 깜짝 놀라시면서 일본에 이제 몇몇 유명한 선승들이 있는데요. 그 선승들이 입당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곳을 중국의 당의 사찰들을 돌아볼 때 큰 스님을 모시고 돌아볼 때 같은 계통에 있었던 범일이라는 스님이 자꾸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는 이것이 역사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아무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상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지금의 굴산사지의 발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더 연구가 더 자료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좀 부족하나마 좀 약간 제 스스로 문제를 좀 던져보면 또 공부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미 이성수 선생님께서 구산 산문의 가지 산문이나 실상 산문, 성주 산문의 그런 특징들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신 것이라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해당되는 답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과연 지금 말씀해 주신 타 지역의 부산 선문 이 세 곳은 그나마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다 밝혀진 그런 대규모의 사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제가 얘기한 굴산사로는, 저는 굴산사도 그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굴산사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전사나 설림원이나 보현사를 포함해서 뭔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했던 상원구역은 선종의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종 사원을 처음 만들 때 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밝혀진 선종 가람을 보면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예불의 구역과 그 다음에 선종들의 선승구역은요, 선종들의 수련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련구역이 제가 설법을 중심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경전을 조사해보면 그 수련 가운데에는 설법 플러스 목욕하는 것, 밥을 먹는 것, 같은 혹은 화장실까지 그 안에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하는 게 무슨 특히 목욕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설리먼지에서 목욕의 욕실 공간이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에는 평소에는 문을 닫아 걸고 있다가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는 욕실의 공간이 있습니다. 약간 사우나 시설 같은 그런 공간들을 1년에 수련 단순히 우리는 그동안 사지를 발굴하면서
단순히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선승들의 수련 공간으로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한다면 그 앞서 그 장흥 보림사, 남원 실상사, 보령 성주사는 그 각각의 구간 내에 그 다양한 그 기능들이 더 분화된 아주 좀 더 많은 그런 건물들이 아주 충실하게 다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불산사는 제외하겠습니다. 불산사는 저는 더 큰 규모의 그런 사역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에 진전사나 설리만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승의 수련 구획을 염두에 놓은 안에서 최소한의 건물만을 구비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의선사의 그 존재가 이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진전사지의 그 부도 구역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의미는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선종은 북선종과 남선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다가 재밌는 거는요. 북선종에는 심지어 불상을 모시는 불전을 아예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예 100% 수령 공간으로만. 근데 남선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헌사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뭐 오대산 신앙이라든지 사실 남선종 구역이 오대산 신앙과 연결이 되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범일국사도 여기 지금 가까운 낙산사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은 뭐 법상종이라든지 화엄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불전을 갖추고 있는 예배 공간을 고대 예배 공간을 남겨두고 그 주위에 수령 공간을 따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확장이 되어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부분만 유지하면서 조형이 되었는지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그냥 혼자 스스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 번째 질문해 주신 그 시기가 올라가는 그 통일신라기 기와랑 그 다음에 고구려 기와 갑자기 나와서요. 사실 이상수 선생님이랑 또 대화를 나누면서 되게 좋은 공부를 또 많이 했는데 그 고분에서는 전세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예전에 있던 것들을 전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와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전세품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요거를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문양은 확실히 이거는 평양의 그 고구려 기와를 보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기와입니다. 하지만 제작하는 방식이 조금 애매하게 진짜 막 좀 과장해서 평양에서 공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만들었다든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유구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고구려 기와가 나타나는 특성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월에 흥교사지라고 하는 여기도 남한요초부터 고려시대의 절이 있는데요. 또 궁예가 어린 썰을 보냈다고 하는 이제 발굴 조사 이후에는 흥교사지라는 이제 명으로 발굴 그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거기도 뜬금없이 고구려 귀면화랑 막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마치 전세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왜냐하면 실제로 지붕에 쓰였던 거니까요. 전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이 고구려 접경이나 관련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특징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경기 지역에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치고받고 싸웠던 그 아차산성의 기와들이 고구려 기와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물론 고구려 기와도 있습니다만 보르 쪽에는 고구려 기와가 나오는데요. 그 일반 산성 지역에서는 고구려 기와라고 했던 것들이 최근에 재검토를 해보니까 다 통일신라 시대 기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접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임의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나눠버리지만 실제로 고구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기와들이 경기 지역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 성과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 지금 그것과 지금 상황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와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남할 여초기부터 이제 관청이랑 사원이 같이 생산지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외부에서는 강릉 지역 외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밝혀진 곳이 저는 양양 지역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려시대의 기와 생산은 이렇게 사원에서 쓰느냐, 뭐 어디에서 쓰느냐, 어떤 문양을 쓰느냐 뿐만이 아니라 조세 문제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 저번 발표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 이유가 되면 양양에서 만들었던 기와가요. 강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기와는 굉장히 대량의 물품을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그런 간청 수공업의 그런 산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 명주라는 권역 내에서 그 조세, 복납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그 이후에 좀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공부를 다 못해가지고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이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는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영동 지역은요, 아까 마지막 질문이신데요, 통일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경주의 그 양상을 굉장히 충실하게 반영합니다. 아까 성토문 기와가 나왔었는데요, 성토문 기와는 제가 알기로는 충북의 한두 곳, 그 다음에 강릉, 경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식도 굉장히 충실하게 채용을 해서 그걸 잘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남할여초 고려 전기가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요, 그 금나라에서 유행했던 모란문 같은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도자기 같은 데서만 적용이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기와에 갑자기 채용이 된다거나 하는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위치상 그 북방 문물이라고 할까요? 이 시대의 북방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다양한 어떤 교류적인 그 결과물이 이 기와에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애매모호한 질문이지만 답변이었지만 여기서 예,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여간 이 새로운 시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아주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저도 질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사지 구역을 구분할 때 상원 구역과 예불 구역을 달리 구분합니까? 다른 이제 건축학이나 그 종교 교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구분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상원구역, 예불구역, 선정구역. 이거는 딱 그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불구역과 수련구역은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조금 드려도 됩니까? 잠깐만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선종 구산 선문의 큰 스님들은 대부분 당나라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당나라 유학을 다녀오시고 조당집에 나오는 범일 스님 통요대사에 대한 기록도 보면 그 기록에서 제일 핵심 단어가 평상심이 바로 도다. 평상심 시도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당나라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고 그쪽의 선종 문화를 보고 국내에 귀국을 하셨고 여기 와서 이제 자기의 뜻을 펴신다고 한다면 아마 사지 전체의 공간 구조도 당신들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오신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발굴단체들이 와서 발표하는 거 보면 그냥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남바링만 해놓으니까 전혀 이렇게 기능상의 구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거기에
하세요. 저도 발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좀 비약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약적이라는 것이 교리 경전에 나오는 교리나 문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비약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고학은 굉장히 실증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아주 일치되어서 유적에서 흔적으로 남을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과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장은 아니고요. 좀 비약적으로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분을 나누어서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은 확실히 결과물은 굉장히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내봤다는 거를 꼭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시작해 본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에서 보면 사원과 관청이 생산지로부터 공유했다라는 말도 저로서는 대단히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산 선문이 활동하던 시기에 지방의 호족과 선승들의 관계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선승과 관청의 관원들과의 정체성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자기 지역을 그 혼돈기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몸으로 합세하여서 대처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구조에서 생산물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개연성을 저도 인정하게 됩니다. 네, 이상수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한번. 예. 이제 이게 우리나라 선종 사찰이 이제 형성될 때 전부 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각 나라를 유학해서 선종을 배워온 스님들이 지방의 호족의 힘에 등 입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희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공간 구성, 가람을 처음에 만들 때 그 중국에 유학을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체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자체를 그대로 재현을 못했어요. 시대적 상황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상원 공간.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법당, 당장, 그 다음에 영당. 이 세 개 시설이 가장 중요한 선종사찰에서 우리나라 초기 선종사찰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먼저 갖춰놔야지 위기가 서고 그 선종에 대한 교리를 충실하게 따르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한 번에 다 완성을 못했다는 거죠. 각 사찰마다.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여건이 틀리니까 이런 것들이 초기에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어떤 데는 뭐 배경이 좋으면 한 번에 다 만들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상황이 안 좋은 데는 가장 중요한 법당 건물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찰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 굿산사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산선문 다른데 실상사나 오림사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실체가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원, 중원, 하원. 그러니까 상원 건물은 나중에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은 법당지가 소위 말해서 불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대에 이제 변천을 하면서 부처님 상이 들어가는 거죠, 불상이. 원래는 최 박사도 얘기했지만 법당 안에는 원래 선종사찰에서는 불상을 모시는 게 아니죠. 근데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어느 시점 들어오면 그게 거꾸로 하엄종이 대세였으니까 또 불상이 들어오는 그렇게 이제 변화. 그래서 다원화라는 말을 씁니다. 다원화. 선종가람의 다원화는 시대 변천에 따라서 초기의 모습을 우리가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그거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시대 변천에 따라서 기능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연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은 굴산사지만 갖고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좀 아직까지 해결될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이상규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네, 박도식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록하고 이게 뭐 누구나 전 국민이 다 아는 대중성 있는 그런 자료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또 이제 중요한 자료. 그래서 실록과 이게는 대중성과 학술적 중요성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오대산본 실록하고 이게는 일본에서 이제 환수될 때에 전 국민의 이제 포커스를 받았던 그런 이제 또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학술적인 가치라든가 그다음 편찬 과정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선시대의 전공자이신 박도식 교수님께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논외로 하고 논지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 다시 이 두 가지 이 자료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것은 이제 환지 본초 문제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얼마 전 예전에도 환수 운동을 벌였지만은 그게 잘 되지가 않았고 2021년 6월달에 다시 환수위를 지금 재출범해서 이것을 어떻게 원자리로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큰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현재 지금 고궁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대산 사고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의 문제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문화분권이라든가 환지본처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막연한 그런 얘기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게 왜 오대산에 보관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 그 다음에 이 지역 사회에서 특히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사찰에서 이 실록과 의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로를 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이게 있어 왔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적 내용을 가지고 당위성을 좀 주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번 연구에서 보시고 어떤 점에 착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고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적인 목적은 이제 환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환수된 이후가 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환수가 됐을 때에 이것이 고궁박물관에 있을 때보다 오대산에 돌아왔을 때에 훨씬 더 가치를 많이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위성. 그게 바로 또 두 번째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또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일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콘텐츠 부분 이런 것들이야 논외로 하고 조선시대의 그 연구에 이제 전문가시니까 향후 이 오대산본 실록과 의궤의 어떤 부분의 연구, 특히 이제 이게 오대산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분야의 연구가 집중되어야만 이 오대산본 사고의 특징과 학술적 가치를 배가시킬 수가 있는지 지역과 연관해서 그런 이제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두 번째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의 약간 논지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환수 부분에 대한 당위성은 역사적 과정과 사실에서 지금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정사실이고 또 그 이후에 가치 증진에 대한 부분도 일단 그 학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하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당위성, 월정사로 와야 하는 당위성을 좀 다른 각도에서라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셨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오대산본 실록과 의궤를 가지고
어떤 연구 과제를 개발해 간다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논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앞부분은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원래 오대산에 있었으니까 이제 뭐 환지 본처 정신을 이제 내세워서 환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환지 본처라고 하는 얘기가 그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마음 공부 그런 뜻인데 이제 그 절에서는 이제 환지 본처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이제 그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월정사가 뭐 수호 사찰이고 이제 그런 거 뭐 다 떠나서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처음 이제 실록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오대산으로 그거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문화재청에서는 관리 능력과 시설이 되면은 그거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와서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처음에 왕조실록이 돌아온 데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이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고궁박물관으로 옮겨졌는데 저 생각에는 원래 자리로 이제 충분한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면은 이 실록 이것을 이제 어떻게 연구 그거 해야 되는가 그 실록이 이제 아까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태조에서부터 이제 명종실록까지는 이제 다시 이제 전주 사고본을 이제 바탕을 해서 다시 재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조실록 이후부터는 뭐 다른데 보관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이 성종실록 9책과 그 다음에 이제 중종실록 50책이 남아 있는데 중종실록은 이제 완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9책 중에서 극히 일부가 남아 있지만은 다른 실록에 비해서 좀 질은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교정본을 이제 교정본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위아래를 또 절단해서 다른 사고본 실록에 비하면은 책 크기도 가장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가 남아있는 오대산 사고본 중에 사고본의 자료적 가치는 현재 남아있는 다른 세 개의 완질본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 봅니다. 즉 일부만 남아있고 크기도 좀 작지만은 종이의 질도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대산본 실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주 사고본을 저본으로 해서 조판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이 있고 전주 사고본의 오탈자를 수정했고 그 다음에 교정부호와 교정지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산본 실록에서 확인된 이제 주요 교정 사례는 글자의 바꿈, 그 다음에 글자의 추가, 글자의 붙임,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다음에 글자의 뒤바꿈, 글자 경사 바로잡기 등 붉은 글씨로 쓴다든가 OX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교정 과정에 이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본 인쇄를 할 때 교정의 내용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자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한자 자행 연구 거기에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종 때 이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제국 선포 이전에 우리가 대한제국 때 와서 이제 황제라고 칭하게 되는데 그 전에 편찬된 의궤와 그 후에 이제 편찬된 의궤가 이제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오대산본이 일본에 넘어갈 때 보면은 제일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적상산 거기 사고본은 거의 이제 하나도 의궤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 차이가 있기도 한데 이쪽 강릉 이 오대산에 있던 것이 이제 보면은 고종 때 이후지만은 이
뭐 1차적인 사료에 해당되는 각종 이제 문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공작소라든가 그 담당한 이제 그 부속 이제 그 공작소가 그 기록이 되어 있고, 동원 인원 그런 것도 이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록 외에도 이제 반차도라든가 토설과 같은 시각 자료도 담고 있어서 조선의 그 왕실 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 이외에도 국어학이라든가 미술학이라든가 서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오대산 사고 이제 그 충종실록이 완전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그것을 뭐 영인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가 그런 것을 자세하게 그 연구하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지 본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자리로 와야 된다. 충분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뭐 월정사가 예전에 수호 사찰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와야 된다. 뭐 그런 입장도 있지만은 이러한 이제 충분한 이제 뭐 보안 시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래 자리에 와도 그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 단체 활동을 하는 그 사고 환수를 주장하는 활동을 보면서 그럽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월정사에 사고가 건립되는 데 대해서 이 지방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진고개를 통해서 왕조실록 싣고 내려가서 주문진에서 배대 싣고 가는 장면들을 보고 지역 사람들은 어떤 감정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환수 활동도 조금 더 연구 활동이 지역사적 시각에서 뭔가가 더 추진돼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새로운 연구 주제들의 개발이라고 하는 게 좀 절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전국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토론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